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늘어나 저축이 늘고 소비는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가 작년 하반기 분양가 대비 45.32%나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상승액은 3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1년간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1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222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증시가 추가 상승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빠른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축은 늘고 소비는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난 20여 년간 실질 금리를 3%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가 실질 금리를 1995년에서 2018년까지 23년간 3%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20에서 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5년 9.6%에서 2015년 19.4%로 올랐습니다. 실질 금리란 통화안정증권 1년물 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값으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연구원은 인구 고령화로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늘어나 저축이 늘고 소비는 감소한 결과라며 고령화가 한국의 실질금리 하락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금리는 1995년 9%에서 2018년 0.4% 안팎으로 8.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질금리 하락폭의 3분의 1이 고령화 여파로 추정되는 셈입니다. 연구원은 기대 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미친 영향이 인구 증가율 감소로 인한 영향의 2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지속하면 실질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의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 또 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 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 6,1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건당 평균 1억 7,834만 원어치의 재산이 증여된 셈입니다. 2017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 재산 가액이 각각 9.62%, 16.65%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어린이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지난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46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51.95% 급증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819억 2,200만 원으로 1년 새 82.8%나 늘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연도의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입니다.
10세 미만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의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재산가액도 각각 27.2%, 18.4%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실거래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분양가 대비 평균 45.3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이 지난해 하반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와 매매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서울의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액은 3억 7,319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의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은 45.38%로 서울보다도 높았습니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60% 이상이 분양가가 낮았던 2016년부터 2017년에 분양했던 만큼 신규 아파트 거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실제 거래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면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2018년 12월부터 1년 동안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아직 1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약 2조 6,700억 원, 손해보험사 약 1,600억 원 등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지급된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2조 2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기 보험금과 휴면 보험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아직 10조 7,340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14일부터 다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섭니다. 오는 29일 KB손해보험의 보험료 3.5% 인상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엔 현대해상이 3.5%, DB손해보험이 3.4%, 삼성화재가 3.3%의 보험료를 각각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2월 손해율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는 역대 최대인 2010년 1조 5,36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자동차 보험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입 자동차 지사로 지난 25년간 다양한 발자취를 남겨왔는데요. 화재 사고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롭게 반등하는 한 해를 만든다는 포부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화재 사고로 홍역을 치른 BMW 그룹 코리아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부활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U1 시리즈와 하반기 U4 시리즈 등의 출시를 예고했고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U5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그룹 차원의 한국 시장 투자도 확대합니다. 지난 2015년 설립한 R&D 센터 연구 인력을 올해까지 13명 증원해 소재 연구와 전기 차량용 충전 기술 등으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다만 화재 사고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MW 법인과 임직원들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려 임직원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올해 상반기쯤 나올 전망입니다. 2년까지 리콜을 다 끝냈지만은 작년에 이 BMW에 대한 경찰의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또 하나의 그 잔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올해 전반기까지 턴다면은 후반기에는 속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BMW 코리아는 지난해 44,190대를 팔아 7만 대 벽을 넘긴 벤츠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리콜과 물량 부족에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분석입니다. 부침을 겪은 BMW 코리아가 올해 화재 사고의 잔재를 털어내고 1위 자리를 탈환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선호하고 팔리는 음식도 다 다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빙과류 아이스크림 그리고 시원한 음료들이 잘 팔릴 테고요. 주류로는 맥주가 잘 팔린다고 이야기 나눠봤죠. 겨울에는 호빵, 군고구마, 붕어빵 그리고 전골류, 소주류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부침개와 막걸리류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를 잘만 이용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주식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도 해봤었는데 날씨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의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떤 주식들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주식을 이제 날씨 테마주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발생이라면은 마스크 또 공기청정기 업체들의 주식이 뛰고요. 여름 장마철엔 비료와 방역 관련주 등의 주가가 오르고요. 폭염이 지속되면 아이스크림과 복락스의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육계 관련주의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저 맥주 아이스크림 업체도 날씨가 더울수록 주목을 받죠. 네. 물론 날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짧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틈새만 잘 읽어도 수익률을 쫙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날씨를 이용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익을 좀 내고 있는 편인데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날씨와 사람의 매출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날씨 판매 회사 중 하나가 미국의 플래너리틱스입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프레데릭 폭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힘든 날씨와 마케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플로리다 주의 가맹점이 많은 슈퍼마켓은 우리의 고객이라래요. 그분은. 그런데 말이죠. 허리케인이 온다는 예보가 발표되는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물이요? 아닙니다. 양초도 성냥도 건전지도 아닙니다. 통조림도 아닙니다. 바로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특이하네요. 예, 태풍이 올라오는데 프라이드 치킨이 왜 많이 팔리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밤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벌어질 때 치맥이 가장 많이 팔리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태풍이 올라올 때 프라이드 치킨이 많이 팔린다는 게 사실 믿어지십니까? 글쎄요. 그러나 이제 실제 이 회사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허리케인이 다고 난 며칠 동안 프라이드 치킨이 가장 많이 팔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편의점 업주는 미리 다른 주에 가갖고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해서 미리 확보한다고 합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치킨으로 엄청난 돈을 번다는 것이죠. 그럼 날씨와 사람의 차이에 따른 마케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그 민간 기상 사업자인 예. 플래너리틱스의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날씨에 따른 여자와 남자의 반응 차이가 있다래요. 미국에서 남자와 여자가 겨울 부츠를 사는 패턴을 보니까 10월이 되어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여성용 부츠 판매량은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남성 부츠 판매량은 거의 변동이 없다가 그보다 훨씬 뒤 11월이 되어서 정말로 날씨가 추워져야만 판매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츠 판매 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 부츠 확보한 뒤에 겨울이 된 경우에 예상한 뒤에 그러니까 겨울 추위를 예상해보는 거예요. 딱 물량 확보 예상한 뒤에 이제 남자 부츠를 주문하면은 성공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딩동댕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날씨 영향도 달라진다고 해요.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템파 또 마이애미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 날씨가 맑고 기온이 높을 때 템파는 판매 실적이 막 올라가는데 마이애미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비가 오면 마이애미는 또 판매 실적이 막 올라가는데 템파는 뚝 떨어집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두 도시는 고작 몇 시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마이애미에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날씨가 좋으면 야외 활동을 하고 날씨가 나쁠 때 쇼핑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저 템파는 연령이 높은 도시이다 보니까 맑은 날에 오히려 쇼핑을 하고 비가 오는 날엔 집에서 쉬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날씨에 따른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도 재밌는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22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증시가 추가 상승에 나설 수 있을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시황 리포트 먼저 만나보시고 양한나 기자와 함께 올 한해 증시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상승세로 돌아서며 22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기업이익 하향 조정이 부담이 됐지만 오는 15일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4% 상승한 2229.2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580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146억 원, 49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LG화학 등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연중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92% 상승한 679.2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158억 원 매수에 나섰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81억 원, 251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서상현 키움증권연구원은 코스피가 앞으로 추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연구원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높은 평가가치 부담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게 부담이 됐다며 한국 주식시장에도 이런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매물 소화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 역시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이란의 여객기 격추 사건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소라며 2200선에서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았는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흐름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던가요? 네, 우선 새해 증시 출발은 아주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증시 키워드로는 소재, 부품, 장비로 꼽히는 소부장과 중국 관련 소비주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의견 주셨습니다. 예, 새해 증시가 일단 아주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가 좀 괜찮아질 거로 보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키워드가 꽤 여러 개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일단 경기 바닥 탈출 이런 키워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셨던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 산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국과의 관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재 또 중국의 관광객들이 올 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업종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출발은 괜찮다라고 지금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내 경기 못지않게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글로벌 경기는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미국 대선과 보호 무역주의 등의 진행 여부를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작년 4,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 선행 지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경기 동행 지수, 말하자면 현재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아직은 조금 그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게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나 글로벌이나 모두 다 작년에 비해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지속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경기 확장 추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미국 대선이 있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은 좀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글로벌 관점에서의 보호주의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역량의 증가를 계속 제약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폭이라든지 또는 길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조금 과거와는 다른 짧고 폭도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경기 확장 국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부터 중동발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 이슈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네, 이 대외 변수로는 미중 무역 협상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선 등 세 가지 주요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는 잘 마무리가 되겠으나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좀 난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얼마나 잘 진행될 것이냐 문제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작년 말부터 조금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협상은 1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단계, 3단계 협상이 사실은 상당한 걸림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단계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부분은 아마 중국이 장기적인 미래산업 경쟁력을 갖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단계는 중국에서 이걸 법제화시켜서 어찌 보면 약속을 좀 내적으로 강제화시키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나게끔 미국이 압박을 할 텐데 이 부분도 아마 내정 간섭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좀 좋은 분위기, 그 이후로는 여전히 뭔가 상호 간의 갈등이 계속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이게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 경우 중국 소비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등과 같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상호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한령의 해제와 같은 형태로 이어진다면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유치라든가 또는 국내 게임 산업,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중국 내에서의 어떤 이 성장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나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더 강해질 경우에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선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팽팽하게 민주당 이 후보들도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좀 더 득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의 정책들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떤 강력한 그 힘을 갖고 또 선거에서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올해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재선이 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혹시 보호주의 쪽으로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발생할 소리도 있습니다. 네, 상반기 다르고 하반기가 다른 여러 가지 대외 이슈들 정리를 깔끔하게 또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밴드 전망 올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올해 코스피 밴드는 2,000에서 2,400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업의 이익을 따져보는 게 좋은데요. 2017년, 2018년 당시에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이 되면서 그것을 계기로 크게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났다가 작년에 다시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시 호황을 보였던 2017년, 18년 당시만큼으로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고점은 2,400선을 좀 더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또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하던가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위험 자산 위주로 또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상반기에는 위험 자산, 특히 이제 주식 쪽의 투자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반면에 채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반면에 위험 자산보다는 조금 더 안전 자산 쪽으로 투자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주식 쪽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건 역시 IT 반도체입니다. IT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 한 2년간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미래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올해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대단한 발전을 보였고 특히 플랫폼 측면에서도 대형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디바이스,
미래 산업과 관련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특별히 반응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부품 장비는 꾸준하게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한령의 해제 등과 맞물린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있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반기 때는 주식시장을 만약에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배당주라든지 또는 안정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통신주 같은 5G의 수혜를 받는 통신주 같은 이런 조금 더 안전한 종목 또는 산업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 관점에서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증시 전망 증권부의 양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서울은 낮 최고 기온 0.2도로 종일 추웠습니다. 중북부 지역에는 오늘 밤 10시를 기해 한파특보도 발효되면서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도 2도 선에 머물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비나 눈도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그 밖에 남해안과 서해안에도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5에서 20mm, 그 밖에 비가 오는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 서울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속초 영하 4도, 강릉 영하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4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6도, 부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비나 눈 예보가 잦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지만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11조 원이 넘는다라고 보도해드린 바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되지 못한 돈들입니다. 포털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해서 접속하신다면 손쉽게 보험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에 이 11조 원 중에 혹시 내 돈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